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무형자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유형자산에 대해서 이제 봤었고, 지금 이제 무형자산을 보는데, 어쨌든 무형자산이나 유형자산이나 둘 다 사용을 위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회사가 이제 쓰려고 가지고 있는 것, 즉 사용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다. 근데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그 점유를 하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게 확실히 인정이 되죠. 그러니까 뭐 기계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점유를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지만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걸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상대방의 어떤 그 통제 범위에서 내 통제 범위로 넘어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느냐, 그런 데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과연 이걸 자산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무형의 어떤 그 형체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회사의 어떤 그 능력이라든가 또는 잠재력 뭐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자산으로 계산하기엔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무형의 어떤 가치 그런 것들을 정확히 측정해내면 기업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지만 그런 가치를 측정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무형의 자산을 재무상태표나 또는 뭐 손익계산서 그래서 재무제표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기준을 만족을 시키면 그러면 자산을 볼 수 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자산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자산의 계산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가치를 회사가 가지고 있긴 해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자산으로 계산되지 않지만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은 무형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 사실은. 그런 것들이 그 회사의 가치를 반영하는데 좀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그 회사의 어떤 주식이라든가 거기에 시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형자산은 일단 무형자산이 어떤 거냐? 그건 이제 볼까요? 무형자산이라는 게 뭐 형체가 없는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재활 생산이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또는 임대 관리를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고 물리적 형체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무형자산에서는 다른 자산과 다르게 그 형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그런 것에 대한 요건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뭐냐, 첫 번째로 식별 가능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업이 통제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당연히 그걸로부터 미래의 경제적 효익, 뭔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형자산의 종류에서는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그 다음에 특허권, 저작권, 뭐 영화 필름, 그 다음에 고객 목록 뭐 이런 것들이 어업권 뭐 이런 것들 프랜차이즈 중요한 건 사실 이런 데서 많이 나오죠. 예, 특허권이 아주 중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기업의 어떤 자산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뭐 우리가 이제 형체가 없다고 해서 형체가 없는 것이 모두 무형자산이냐 꼭 그건 아니에요. 형체가 없는 자산들도 있고 그 다음에 형체가 있는 자산들도 있는데 뭐 형체가 없는 자산을 보면 이쪽에 권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뭐 매출 채권 이런 게 있죠. 매출 채권은 돈 받을 금액이에요. 외상 매출금이에요.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또 뭐 미수금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특허권 이런 것들이 이제 형체가 없는 애들이죠. 형체가 있는 애들은 뭐 재고자산도 형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도 있고, 뭐 기계도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형체가 없다고 해서 다 무형자산은 아니고 형체가 없는 것 중에서 사용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건 무형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채권의 형태가 아닌. 그 다음에 형체가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회사가 쓰려고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유형자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형체가 없다는 것 자체만으로 무형자산이 되는 건 아니죠. 예. 그 형체가 없으면서 그 다음에 회사가 쓰려고 가지고 있으면 무형자산의 범위에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무형자산 정의를 보면 식별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로부터 뭔가가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식별 가능성, 통제, 그 다음에 효익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이거는 무형자산이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하지만 충족 못할 경우에 당연히 안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형자산 정의에서 첫 번째 식별 가능성에 대한 사항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 식별 가능성, 그 다음에 통제, 그 다음에 효익 이런 것들을 충족하는 것은 예시된 항목이 무형자산 정의, 즉 이런 것들을 충족했을 때는 무형자산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무형자산 기준서의 적용 범위에서 해당하는 항목이
무형자산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취득하거나 또 창출하기 위해서 지출이 발생했을 때 그건 이제 비용으로 그냥 그 어떤 자산으로 계산하지 않고 비용으로 되는 것과 자산으로 되는 것의 차이점을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출이 발생을 했다. 지출이 발생했을 때 그 지출을 자산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자산으로 계산하면 우리가 장부 안에 보면 재무상태표라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이렇게 있어요. 자, 지출이 발생했을 때 그 지출을 여기다 쓰면 이제 이게 비용이 되는 거고요. 여기다 쓰면 이게 이제 자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출이 발생한 금액을 비용으로 이제 계산하면 그 지출과 관련된 모든 활동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출이 발생했는데 지출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반대급부로 뭔가를 얻었다는 의미거든요, 사실은. 근데 비용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그게 다 소비가 됐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소비가 됐으니까 여기서 끝나는 거고. 그럼 자산은 어떻게 되냐? 자산은 보유를 하고 있다가 그게 언젠가는 소비가 되겠죠. 그럼 이 소비가 되면서 여기에 이제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은 좀 기다렸다가 비용으로 계산이 되는 그런 항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자산이라는 것도 그 자산을 소진하면서 뭔가 효익이란 걸 창출하거든요. 그럼 자산이 소진이 될 때 그걸 비용으로 계산하죠. 그래서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면서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계산했었잖아요. 네. 그럼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출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을 자산에다 집어넣는 걸 자본화라고 보통 얘기해요. 자본화. 자, 그래서 무형자산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지출은 어떤 거냐 보면 여기서 이제 무형자산 원가라는 건 자산으로 계산하지 않겠다는 의미죠. 예. 새로운 제품이나 용역에 대한 홍보 뭐 이런 것들은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새로운 지역에 새로운 계층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자산의 취득 원가, 자산의 원가라는 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지출액이 되겠죠. 취득을 위한 지출액이 당연히 원가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어떤 게 들어가냐? 취득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대 비용도 같이 포함이 돼요. 비용. 그래서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기계를 산다. 예를 들어서 기계가 10,000원짜리예요. 여기 이제 기계를 만드는 회사에서 기계를 10,000원짜리 사면 10,000원을 자산으로 잡겠죠. 근데 이 B라는 사람은 굉장히 먼 데 있어요. 기계를 사가지고 와요. 기계는 얼마짜리예요? 만 원짜리예요. 근데 여기 이제 플러스 운송비가 들었대요. 운송비가 1,000원이 들었대요. 그럼 여기서는 원가가 어떻게 되냐? 11,000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10,000원이 되고 동일한 기계지만 다르게 계산이 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뭐냐면 기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대의 어떤 지출액이 기계 취득 원가로 이제 계산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얘네들은 뭐냐? 거기에 부대 비용과 관련된 활동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데 지출된 것은. 그래서 새로운 지역이나 뭐 계층의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한 이것도 일종의 뭐냐면 뭐 판매 관리를 위한, 즉 팔기 위한 어떤 행위죠. 취득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그다음에 관리 원가, 일반 경비 원가 이거는 뭐냐면 이미 취득을 했고요. 기계를 취득을 했고 이제 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유지비가 있겠죠. 이 유지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취득 활동이 끝났기 때문에 취득 원가에 들어갈 이유가 없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이제 식별 가능성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보는데 식별 가능성에서 영업권에 대한 사항들이 나오는데 이 영업권에 대한 사항들을 뒤쪽에서 얘기를 할게요. 영업권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권리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권리금. 그래서 이런 뭐 식별 가능성에는 영업권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건 뒤로 약간 넘기고요. 식별 가능성이 어떤 거냐? 자산을 분리할 수 있다. 즉 식별할 수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당연히 식별이 가능하겠지만 눈으로 볼 수 없다면 식별이 불가능한 거죠. 그럼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게 없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식별 가능하다는 의미는 분리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분리할 수 있다는 건 뭘까? 떼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보이는 걸 떼어내는 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 이건 사실 어떤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타적으로 내가 쓸 수 있도록 누군가한테 돈을 지불하고 거기에 대한 권리를 얻으면 그게 일종의 분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저작권을 구입을 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그럼 저작권을 내가 가지고 어떤 책을 출판하게 되면 남들이 못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종의 분리가 된다 또는 식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서 분리하거나 분할할 수 있고 따로 떼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개별적으로 또는
관련된 계약 자산이나 부채와 함께 매각, 뭐 이전 이런 것들이 교환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계약상의 권리라든가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이제 발생을 한다. 그래서 저작권이라는 것들을 내가 만약에 샀다면 어떤 책을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권리를 받고 만약에 그걸 침해를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원에 대한 통제를 이제 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러한 어떤 권리를 내가 받았다면 그 권리를 통제를 해야 되고 제3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통제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3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으면 그게 이제 통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권리 어떤 그 미래의 어떤 효익을 창출 즉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통제가 안 된다면 그거는 자산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통제는 일반적으로 법적 권리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이제 권리의 집행 가능성이 통제의 필요 요건은 아니다. 꼭 통제를 해야 되는 건 꼭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되냐 뭐 그건 아니란 얘기죠. 특히 회사가 인적 자원 등을 재무제표에 계산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어떤 회사의 직원이 굉장히 능력이 좋아요. 그래서 남들 10개 만들 때 얘는 100개를 만든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의 능력 자체도 뭐냐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빨리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가치를 재무제표에다가 반영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가면 끝이니까. 그래서 어떤 자산의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한 가치를 측정할 때 그 자원의 실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자원이 통제할 수 없다면 내 걸로 보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사례가 시장에 대한 지식 및 기술적 지식 이게 이제 뭐냐면 그 노하우죠, 노하우. 내가 어떤 그 시장에서 그러니까 무슨 뭐 컴퓨터 시장이라든가 또는 뭐 기타 여러 가지 자기가 들어가 있는 그 시장이 있겠죠. 뭐 장사라면 장사라는 것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굉장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노하우를 굉장히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누군가가 알았을 때 그 사람이 그 노하우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걸 내가 막을 수 있냐?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물론 노하우 자체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돼. 그거는. 그죠? 그렇지만 그거를 누군가 알았을 때 그걸 통제할 수 있냐?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종업원과 관련된 내용이죠. 예, 종업원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가치. 동일한 종업원을 뭐 10명을 데리고 있어도 각각의 능력은 다 달라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 대한 그 능력치가 다르고 그다음에 어떤 우수한 뛰어난 종업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종업원이 우리 회사로 가져오는 능력 어떤 그 효익들 그런 것들을 따로 측정을 해서 자산을 잡을 수 있냐 안 된다는 얘기죠. 얘가 나가면 끝이니까. 그리고 얘가 나간다 안 나간다는 그 사람 본인의 어떤 의사결정에 따른 거죠. 회사의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고객관계. 이게 뭐냐면 단골 손님 생각하시면 되겠죠. 단골 손님은 항상 우리의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데 도움을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가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단골 손님은 뭐 100명을 확보를 했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 100명이 항상 갈 수 있냐. 본인의 마음이 떠나면 단골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딴 데 가면 또 다른 단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어떤 그 무형의 가치, 무형의 어떤 존재로부터 뭔가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자산이 될 수 있겠죠. 자산의 자체의 정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정의라는 걸 충족하기 위해서, 즉 얘는 무형자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뭐냐면 첫 번째 식별 가능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로부터 뭔가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만족이 됐을 때 이게 아니라 요거 무형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형자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했을 때예요. 이게. 그래서 무형자산을 인식하기 위해서 무형자산 정의의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정의와 그 다음에 인식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인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방금 전에 뭘 봤냐면 정의를 봤어요. 정의를 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식이라는 걸 보는데 첫 번째 무형자산으로 불릴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정의를 봤어요. 얘네들은 이런 것들을 충족하면 무형자산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인식이라는 걸 보는데 인식은 뭐냐면 재무제표에 반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반영을 하는 걸 인식의 과정이다 이렇게 해요. 무슨 얘기냐면 무형자산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재무제표에 넣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이라고 불릴 수 있어요. 자, 이거는 통제 가능하고 식별 가능하고 미래 경제 효익을 가져다 줄 것 같아. 거기까지는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모두 다 자산으로 잡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인식 요건이라는 게 필요해요. 요건. 인식 요건. 이 인식 요건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매우 높다가 매우를 지우세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높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 어떤 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형체가 없는 자산이에요. 이게 통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리할 수 있대요. 식별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로부터 효익이 들어올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걸 자산을 잡으려면 재무상태표에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무형자산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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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 얼마 얼마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측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측정이 불가능하면 당연히 못 쓰는 거니까. 그죠? 이 재무상태표라는 건 계량화된 자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계량화라는 건 수치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수치로 만들 수 없다면 그거는 자산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더라도 여기다가 반영을 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치화가 가능하냐? 그런 것들이 뭐냐면 측정의 문제죠. 측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미래에 이걸로부터 어떤 효익이 얻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얻어지는 그 효익의 그 가능성이 과연 높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이거 가지고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로또 복권을 샀다. 5,000원 주고 샀어요. 자, 이게 이제 토요일 날 발표를 한단 말이야. 그럼 로또 복권 일단 돈을 지급하고 무언가를 사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걸로부터 토요일 날 발표를 하면 미래 경제적 효익이 나올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나올 확률보다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 자산의 정의를 가지고 봤을 때 어떤 자산으로부터 미래 경제적 효익이 나온다 이런 정의만 가지고 보면 이것도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미래 경제적 효익, 즉 당첨이 될 확률이 거의 낮거든. 그건 자산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장부에다 반영을 하려면 이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 높다는 의미는 뭐냐면 초과한다는 의미라고 좀 보시면 돼요. 50%를 초과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과 발생할 가능성을 가지고 봤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50%를 초과한다는 개념, 50% 이상이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높다 이런 의미죠. 초과한다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한 요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어권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권 뒤에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자산의 인식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인식이라는 거. 무형자산의 정의를 일단 충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이라는 걸 이제 충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충족이 되면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무슨 얘기냐? 장부에 반영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측정된 금액으로 장부에 반영할 수 있고 그런 정의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자산으로 잡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이제 무형자산에 대한 사항들 우리가 좀 봤는데 무형자산이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가 되고 요즘에는 이것 때문에 많은 소송들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삼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보면은 그 상표권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월트 디즈니 있죠. 월트 디즈니의 그 뭐 저기 뭐야 도널드 덕이라든가 미키 마우스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뭐 구피 얘네들 있잖아. 모르나 걔네들? 있어요 걔네들은. 근데 걔네들의 상표권만 가지고 월트 디즈니에서 1년에 얼마를 받냐면 6조를 받아요. 6조.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죠. 만약에 어떤 섬에서 조난을 당하면 그 섬의 해변가에다가 미키마우스를 그리래요. 그러면 월트 디즈니의 법조팀이 와가지고 상표권 침해라고 잡아간다는 거야. 응? 그만큼 어마어마한 가치예요 이게 상표권이라는 게. 그죠? 그리고 이제 뭐 보면 그런 어떤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겠지 사실은. 그죠? 근데 그 상표권도 무한히 인정되는 건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는 50에서 65년인가 뭐 그 정도 돼요. 65년인가 75년인가 그래.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표권도 이제 거의 끝나가요 사실은 걔네들은. 또 다른 거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요거 나이키 있죠. 나이키 회사에서 저 나이키 로고 있잖아. 저 로고를 저 로고의 가치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 저건 측정이 거의 불가능할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이 로고를 어떻게 어떻게 나이키에서 이제 만들었냐? 자체에서 만든 건 아니고 산 거예요, 저 로고를. 근데 얼마에 샀냐? 35달러에 샀어요. 35달러. 미국의 한 그 여중생인가 중학생한테서. 그게 이제 매절 방식이에요. 매절 방식. 뭐냐면 상표를 만들면 그 상표권을 내가 돈 주고 사고 그 이후에 그 상표와 관련된 모든 권리는 포기하는 거야.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사는.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으로 있죠. 카카오 여러분들 카카오 프렌즈라고 아시죠? 카카오 거기 나오는 그 곰 있잖아, 곰. 그게 사실은 곰이 아니에요. 사자예요, 사자. 라이언. 이름이 라이언이잖아, 라이언. 그거 저희 와이프한테 물어보니까 곰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름이 라이언이야. 근데 왜 곰을 라이언이라고 했을까? 배려가 안 하고. 알고 보니까 걔는 사자였어. 근데 그 라이언도 상표권을 산 거예요. 그 디자인하는 무슨 학생인가? 그 학생으로부터 디자인을 만들고 그렇게 샀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이모티콘의 시장이 11조 정도가 돼. 11조. 어마어마한 시장. 거기서 1등이 라이언이에요, 라이언. 그래서 라이언이 직급이 상무인가 그래. 상무인가? 그 사자 라이언 있죠? 걔네들이 여러분들보다 높아. 상무예요, 상무 걔는. 그 사업부가 하나 띄어져 나왔어요. 이모티콘 사업부가. 카카오에서. 그만큼 이 상표권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요즘엔 특히나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여러분 설빙이라고 아실까? 설빙이라는 뭐지? 이게 떠먹는 거. 빙수 그래. 빙수. 그 빙수 메이커가 있는데 우리나라 굉장히 유명한 메이커예요. 그 빙수 메이커가 중국을 진출하려고 딱 나갔는데 설빙하고 똑같은 게 있더라고요. 매장 이름도 똑같고 그다음에 뭐 이름이 설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표를 만들어 놓은. 이미 중국에서 그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상표권. 진입을 못 했어요. 그래서 진입을. 그래서 중국에서 이런 애들도 있어요. 상표권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애들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위 말하면 잘 나간다는 거리, 음식점 거리를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좀 괜찮겠다 싶으면 사람들 많은 데 있잖아요. 그 모양하고 로고를 중국에다 이미 다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얘네가 나가려고 하면 그걸 사야 돼요. 그걸 실제로 사고 나간 데가 애플인가 그랬을 거야. 애플인가 마이크로소프트인가 모르겠는데 미국의 유명한 대기업도 중국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이미 상표권 있어서 그걸 샀어요. 돈 주고. 상표권 장사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소송 중일 거야, 아마. 파리바게트. 파리바게트가 우리나라의 그 상표예요. 파리 거 아니야. 그 우리나라 회사예요. 파리바게트가 굉장히 유명하고, 그 다음에 걔네들도 이제 중국에 나가려고 봤더니 또 유사한 상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 중국에 진출하기 전에 이미 그 상표에 대한 그 상표권 등록을 다 해놨어. 파리 바게트, 파리 어쩌고저쩌고 유사한 거, 그런 것들을 싹 다 해놨어요. 그 로고도, 요런 그 에펠탑 모양 로고인데, 이 로고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 해놨단 말이야. 근데 교묘하게 비슷하게 또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상표권 등록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없애야지 되잖아, 사실은. 그죠? 중국 놈들 웃긴 놈들이야, 그냥.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상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얘 둘. 한판 대판 붙였죠, 얘네들이. 올해 끝났어요, 이게. 11년도에 붙었어요, 11년도에. 그래가지고 19년도 올해일 거야. 19년도 초에 그만하자 이렇게 한 거야. 소송비만 3천억이 들었어, 3천억. 3천억 큰 거 같죠? 얼마 안 돼. 삼성전자가 1년에 전기료를 얼마 내는지 아세요? 2조가 넘어요, 얘네들은. 전기료만 2조 내는 애들이야, 전기료만. 전기료는 1등이에요, 얘네들이. 한전에 내는 전기료. 이것도 이제 싸다 그럽니다. 사실 우리나라 전기료가, 산업용 전기료가 굉장히 싸요. 킬로와트당 얼마? 100원인가 그러는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한 70%, 80%밖에 안 돼. 그러니까 전기료 가지고 말이 많잖아요. 한전에서는 대기업은 봐주면서 개인들한테 누진 전기료를 붙여가지고 전기료도 어마어마하게 막 걷어내고 막 이런 말들이 많은 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2조를 낸다고 하지만 사실 더 내야 돼. 외국의 일반적인 평균적인 전기료를 생각한다면 약 3조에서 4조 정도로 전기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전이 막 자꾸 죽는다 그러죠. 한전이 장사 안 된다. 자꾸 손실나고. 얘네들 올리면 되거든. 산업용 전기 올리면 돼요. 근데 그거는 생각이 나름이고. 어쨌든. 얘네들이 이제 삼성하고 애플이 붙은 게 처음에 뭐 때문에 붙었냐면
핸드폰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쓰면 이 모양 가지고 붙었어요. 애플하고 삼성이. 애플이 이 모양을 쓰고 있었거든. 삼성이 이걸 쓴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붙은 거야. 야, 우리하고 모양이 똑같다. 아, 뭐 똑같을 수도 있지 뭐 가시고. 요 귀퉁이 모양 요거만 살짝 바꿔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요게 비슷한 거야 이렇게. 요 각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애플이 그 애플 핸드폰을 보면 안에 앱이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모양. 삼성도 그렇게 모양을 배치를 해놨거든. 그거 가지고 디자인으로 이제 여기다 이제 소송을 본 거예요. 삼성에다가. 삼성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죠. 삼성이 애플에다 또 온 거예요. 뭐냐면 3G 기술을 가지고. 삼성이 3G 기술을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거든,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붙은 거예요, 얘네들이. 11년도부터 해가지고 19년도까지 계속 싸웠어요. 대파 싸우다가 이제 그만하기로 했죠. 처음에 여기 이제 이 소송이 붙었을 때 미국에서는 애플이 이겼어요, 애플이. 근데 일본하고 독일하고 영국하고는 거기서는 삼성이 이겼었어. 그러니까 박빙이었지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는 하지 말자 그러더라고. 네. 이거 싸워봤자 뭐야. 어차피 걔네들 다 똑같은 거 지들이 서로 베끼는데. 서로 베끼는 거니까 거기서 뭐 나올 수 없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견제를 하는 거지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 그 특허와 관련된 사항들만 봐도 특허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안에 특허 내용들을 사실 보면 무슨 아주 새로운 것들이 막 나오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무엇인가가 아니라 계속 바꾸는 거야. 바꿔가지고 요런 형태, 요런 형태, 요런 형태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특허 전쟁을 하고. 애플하고 그 다음에 또 요 최근에 붙었던 게 퀄컴이라는 얘네들은 뭐냐면 그 우리 이제 핸드폰에 들어가는 모뎀 칩을 만드는 회사예요. 1등이에요, 1등. 퀄컴 칩 다 써요. 얘네들은 애플하고 또 붙었거든요. 작년 16년인가? 한 2년 됐을 거야. 네. 퀄컴이 자기 칩을 넣는 그 애플의 그 핸드폰의 그 가격의 5%만큼을 수수료로 받아가요. 저기 뭐야 사용료로 얘네들이 라이센스 사용료로 받아가요. 그 애플은 지들이 계약을 그렇게 했지만 너무 이게 많은 거지 사실은. 만약에 출고가가 그 공장도 가격인데 출고가가 만약에 100만 원이면 5%가 퀄컴 거야. 열받지. 그래서 이 애플에서는 어떻게 했냐? 퀄컴 거 칩을 안 쓰고 지들 칩을 대체로 막 쓰고 그랬어요. 퀄컴이 지금 1등이거든. 그래서 뭐 자기들 칩을 모뎀 칩을 갖다 쓰기도 했었어. 그거 저거 안 내려고. 근데 요번에 이제 요즘에 뭐가 대세죠? 5G가 대세죠. 5G. 그죠? 이 5G를 하려면 퀄컴 칩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얘네들이 손들었어요. 손들어가지고 아예 그만하자. 그냥 줄게. 올해 끝났어요. 올해 끝났어. 그래서 그동안에 안 줬던 그 사용료까지 해가지고 한 5조 원을 퀄컴에 줘야 돼. 쟤네들이. 근데 이걸 하려면 어쩔 수가 없구나. 이거를 대체를 시키려고 애플에서 이제 칩을 만들었는데 못 만들었어요. 이 5G에 대한 칩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세 군데밖에 안 되는데 퀄컴, 그 다음에 삼성, 그 다음에 화웨이 중국에 요 세 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얘네들도. 이런 것들이 이 특허 전쟁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뭐 국제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상표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무형의 가치, 이 무형의 가치라는 게 상당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는 거지 서로들 간에. 그죠? 이거는 이것도 이제 어떤 무형자산과 관련된 사항인데 예전에 그 누구더라? 그 웹하드라고 그 한 뒤집어진 게 있었어요. 양진호라는 사람이 이름은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이 사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죠. 웹하드 해가지고. 그죠? 이 웹하드가 어떤 형식이냐면 웹하드 사이트가 웹하드 회사가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여기 올라온 자료를 이제 소비자들한테 이제 팔죠.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자, 근데 그 여기 올리는 자료에 원작자가 있겠죠. 원작자. 예, 원작자가 있고 그다음에 그 원작자가 이제 거기를 만들면 여기 이제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업로더라고 얘기해. 이렇게 이제 원작자가 있고 그다음에 업로더가 있는데 이 원작된 이 작품을 여기다 이제 업로드를 시키면 웹하드에서 여기서 이제 소비자한테서 돈을 받겠죠. 만약에 100원을 받잖아. 그러면 그 중에서 원작자한테 70% 주고요. 그다음에 얘한테 10%를 줘. 그다음에 얘가 이제 20% 가져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그 저작자는 70%의 저작료를 받는 거고
다운을 한번 하면 그리고 업로드는 거기서 10% 받아가고 여기서 웹하드에서 20% 받아가는 형태거든. 근데 여기서 봐봐. 어디가 제일 많이 받아가냐? 여기가 제일 많이 받아가죠. 여기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 안 주면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겠지. 90%가 나요. 90%가. 그죠? 그러면 이걸 안 주는 그런 컨텐츠가 있느냐? 있어. 이게 뭐예요? 이게 성인 컨텐츠야. 성인 컨텐츠. 원작자가 지가 그거 만들었다고 하겠어? 몰래 카메라 찍어가지고 지가 만들었다고 원작자로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그걸 올리면 이게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얘들은. 다운로드하면 그 다운로드한 돈이 다 이쪽으로 들어가. 결국에는 90%가 들어가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저장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여기서는, 그죠? 그래서 이런 일도 있었고, 우리가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무형자산에 대한 어떤 가치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사회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치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 영업권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볼게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봤던 것 중에 영업권, 이 영업권이라는 게 있는데, 영업권은 권리금 생각하시는 권리금. 그래서 여기 이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장사가 겁나 잘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죠? 예. A라는 사람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얘가 이제 장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기 싫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넘기려고 그래. B라는 사람이 이제 요걸 이제 넘겨받아서 살려고 그래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직기, 비품, 냉장고 뭐 이딴 거 다 해가지고 보증금까지 다 해가지고 한 1억 된대, 1억. 그러면 A가 얘한테서 1억을 받고 이 가게를 넘기려고 한다고 쳐봐, 일단. 1억을 받고 넘기려고 하는데 옆에 C라는 사람이 딱 오죠. 1억밖에 안 돼? 그러면 C라는 사람이 A한테 야, 나한테 팔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어떻게 될까? 1.5억이 되는 거야, 이때부터. 자, 그럼 이제 D라는 사람이 또 와요. 2억이 되는 거야. 자, 이게 뭐냐면 권리금의 형성 과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권리금이라는 건 뭐냐? 그 장사가 잘 되는 곳에 무형의 가치가 있는 거지. 여기가 장사가 잘 돼요. 그러면 뭔가 있겠지. 그럼 그 장사를 내가 이어받아서 하면 미래에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의 현재 시점의 가치가 무형자산의 어떤 영업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죠. 예전에 이제 제가 공부를 할 때 독서실이 이렇게 썼어요. 독서실이 이렇게 썼는데 독서실 밑에 이제 당구장이 하나 있었어요. 당구장. 지하에. 독서실 주인이 건물주였어요. 건물주. 뭐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았었는데 아버지 건물을 물려받은, 저희는 이제 형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형이 당구장들이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저희한테 딱 오더니 한 달 동안 당구비 무료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한 달 동안 얘들한테 당구비 무료로 해줄게. 이때는 저희는 이미 성인이 됐었어요. 저희 대학 다닐 때 이거.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때 아니야.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한 달 동안 공부를 안 하고 당구만 쳤죠, 계속. 다 내려간 거야. 여기 있는 애들 다 내려갔어. 당구장이 빠글빠글해요. 내려가면 그냥 애들 다 모여가지고 막 당구 치고 있고. 그리고 한 달 뒤에 주인이 바뀌었어. 당구장을 세를 준 거야. B라는 사람한테. 어떻게 됐을까, 이게? 당구장이 장사가 잘 되니까 당구장에 있는 내부 시설에 대한 직기 비품에 대한 가치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 받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금이라는 거예요. 그게 권리금. 장사가 잘 되니까. 그럼 이 사람은 장사가 잘 되는 줄 알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뭐요? 독서실에 애들이 다 올라가 버린다. 그럼 어떻게 돼요? 파리가 날리는 거야. 예전에 이런 방법을 많이 썼었어. 근데 요즘에는 뭐 이런 게 잘 안 통하죠. 뻔히 알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눈으로 찍어둔 어떤 가게가 있다면 옥토방이나 부동산이나 그런 데 얘기하지 않고 먼저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한번 가서 장사 잘 되나 한번 보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저기 매물 나온 게 있냐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냐, 이 무형의 어떤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활동인 거지, 사실은. 그죠? 그리고 그러한 활동의 가치를 매긴 것을 영업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영업권은 권리금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어떤 거래를 할 때는 이러한 가치까지 다 측정을 하고 매물을 내놓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사례는 카카오 내비가 있거든요. 카카오 내비.
근데 카카오에는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이 옛날에 없었는데 예전에 김기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김기사. 김기사라는 프로그램이 왜 그 인기가 많았냐면 김기사라는 프로그램은 그 대리기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했어요. 대리기사. 이 만약에 내가 이제 대리기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차를 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차마다 내비게이션이 다 다르단 말이야. 조작을 못 해요. 그러니까 자기만 쓰고 있는 핸드폰의 내비게이션이 필요해요. 그게 김기사 프로그램이었어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김기사 카카오에서 카카오 내비라는 걸 이제 사업을 확장하려고 봤더니 이미 내비게이션을 만들고 있는 그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김기사라는 그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는데 그때 이건 이제 몇 년 됐지만 그때 아마 김기사 쪽에서 제시한 가격이 뭐 800억인가 아마 얘기를 했었을 거야. 800억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그 카카오에서는 그걸 주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한 500억인가 500억인가 이렇게 거래가 됐던 것 같아. 생각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조율이거든. 나는 이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실제로 거래가 될 때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사는 사람이 없으면 그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의 가치가 만약에 100억인데 거기다가 무형의 가치 500억 또는 400억을 얹혀가지고 이렇게 그 시장에서 이제 매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어떤 건물을 사더라도 입지가 좋은 곳에 있는 건물은 비싸지만 입지가 안 좋은 곳에 있는 건물은 싸요. 그거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건데 왜 그런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들이라는 얘기야. 동일한 건물이고 동일한 내부 자재로 이루어졌지만 입지가 좋은 데하고 안 좋은 데는 가치 차이가 분명히 나요. 그거는 누가 생각을 해도 저기는 입지가 좋으니까 비싸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게 뭐냐면 영업권을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게. 그런 것들이 거기에 붙는 프리미엄이거든. 그 프리미엄을 영업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될 수 있고 이런 영업권을 감안을 해서 보통 이제 기업 간의 어떤 합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 무형자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봤어요. 뭐 기타 뭐 영업권에 대해서 크게 더 설명을 하지는 않을게요. 괜히 뭐 복잡하게 수치를 집어넣고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할게요. 그냥. 영업권이라는 게 이런 거다.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권리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고생했습니다.